자, 이번 시간에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모습상 이렇게 해서 한 페이지를 정리를 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조직을 둘러싼 환경에는 두 개가 있습니다. 그냥 또는 사회복지 행정의 환경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여기에는 일반 환경이 있고 그리고 업무 환경이 있습니다. 일반 환경이 있고 업무 환경이 있죠. 업무 환경. 일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행사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환경은 일반 환경이라고 합니다.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시설이 아무리 우리가 다른 국가 상대적으로 크다고 해도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서 소위 법적 조건이나 법적 조건의 변화, 법률이 바뀌었다, 다른 거죠. 또 그런가 하면 정치적 조건의 변화, 정권이 바뀌었다. 또 그런 거면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 갑자기 경기 침체가 아주 심각하게 밀어닥쳤다. 또 그런가 하면 인구학적 변화, 인구학적 조건의 변화. 다시 소위 저출산 고령화라는 것이 아주 가파르게, 이거 어떻게 사회복지 조직이 어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또 그러면 기술적 변화, 기술적 조건의 변화,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사람들을 많이 안 쓰게 되었다. 그렇다면 당연히 사회복지 정책에서 특히 고용이나 실업, 노동시장과 같은 데는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그 영향력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그 과학기술의 발달로 자동화 시스템이 아주 빠르게 도입이 되면 많은 실업자가 등장하는 일정 기간인데, 그 기간 동안에 사회복지 조직이나 사회복지 시설에 조달될 수 있는 자원을 확 줄어버릴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정책이 실업자 정책으로 넘어갈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일방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런 환경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에 비해서 상호 작용하는 사회복지 행정이나 사회복지 행정조직과 상호 작용하고 있는, 여기에는 그야말로 클라이언트 제공자 또는 재원 또는 자원 제공자 또는 법적 권위 제공자 또는 합법적 이런 권위나 이런 제도적 권위를 부여하는 어떤 사회복지협회라든지 법률과 같은 것들도 다 이런 권위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 아니겠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 경쟁조직, 경쟁이 또 뭐가 있을까? 46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보면 수혜자, 그렇죠? 수혜자나 또는 소비자, 수혜자나 소비자, 또 보완적 서비스 제공자, 이런 것들은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죠. 끊임없이. 같은 지역사회에서 연말에 많은 후원이 밀리게 되는데, 그 후원의 방향을 같은 골목 삼거리에서 어느 쪽으로 꺾어지게 하느냐 하건 대단히 중요하죠. 저쪽 시설에서 서명받기 한다? 서명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서명이 아니라 우리는 열심히 이렇게 사회복지의 일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억해 주세요. 특히 연말에 이렇게 하는 거. 그래? 그럼 우리도 해야지. 그래서 또 강남역에다가 신논역에다 깔고 서명도 받고 이렇게 활동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앉아도 빌어먹지만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00원짜리 털모자도 짜야 되고, 아프리카 그 털모자도 짜야 되고, 또 장애인 또는 아동학대 장애인 이런 것 등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보여주는 거예요. 음으로 양으로 상호작용하고 있는 환경은 총칭해서 이렇게 업무 환경 또는 과업 환경이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당연히 언제나 보면 어려운 건 아닌데 출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그 환경이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 조직의 환경이 나와 있는
환경을 받고 이번에는 465페이지로 넘어가 보세요. 465페이지로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465페이지에 환경관리 전략이 있습니다. 출제 비중은 B급이지만 약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는 보겠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사회복지 조직은 환경을. 권위주의 전략. 특히 사회복지 조직이 공권력 같은 경우에 거기 보면은 정부와 같은 조직이 관련 전략이 권위주의 전략이에요. 잔소리 말고 해. 아이 좀 해주세요. 존말 헐적에. 이렇게 해주세요 부탁해놓고 뒤에는 존말 헐적에. 이렇게 붙이는 거. 아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해야지. 하지만 안 도와주면 죽인다. 이 말이 지금 오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권위주의 전략이 되겠어요. 그래서 권력을 이용하여 이런 거 보시고 다음에 경쟁적 전략. 다른 조직과 경쟁하여 서비스 질, 행정 절차 등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전략이 경쟁적 전략이에요. 근데 문제는 크리밍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른 경쟁 조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뭐야? 양적 통계지요. 수치. 그러니까 양적 통계 자료가 높게 나타날 수 있는 그 대상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일선 담당자들의 하나의 그 일반적인 모습이거든요. 그게 바로 크리밍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질적인 대상자보다는 쉽고 성공 가능성이 높으면서 통계 자료를 긍정적으로 나타내는 대상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크리밍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단기적으로서 업무 수행 효과가 수치적으로 아주 좋게 나타나고 상대 경쟁 조직을 기죽이는 데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 자체 조직의 자생력을 죽여버리는 거죠. 어떤 경쟁적 전략이 크리밍이라는 단어, 크리밍도 역시 출제가 되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크리밍. 특히 여기 이 동네에 보면 크리밍을 하는 애들이 참 많아요. 공부라고 하는 것은 도망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으면 도망다녀. 맞으면 쉬운 전략 과목에다가 집중을 많이 하고 어려운 과목은 이쪽을 열심히 해서 이쪽에다 덜어주려고. 근데 시험 합격, 동네 선생님들은 이 맞으면 절대평가를 하지만 여기는 상대평가잖아요. 덜어지질 않아요. 가장 어려운 과목이 국어인데 국어는 시간이 아주 오래 걸려서 열심히 해도 열심히 한 것인지 내가 아는 것 같은데 뭘 알고 있는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먼저 공부를 준비를 한다면 영어 가지고 사람들이 하는데 영어는 당연한 것이고 국어를 해놓고 와야 되거든요. 국어를 못하면 다른 이해가 잘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도망가. 국어는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니까 잘 아는 것도 아니지만 모르는 건 아니니까 그건 뒤로 밀어놓고 다른 걸 열심히 해서 국어에다 한 문제를 더 던져주려고. 더 잘 공부해서. 이게 크리밍이에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성공 가능성이 높게 나타나는 것에 집중적으로 해서 도망가는 전략을 바로 크리밍, 이런 경쟁적 전략에 나오는 문제점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협동적 전략이 나와 있는데 협동적 전략. 다른 조직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상호 간 긴장감을 해소하고 권력을 증가시키는 전략.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사회복지학 개론을 준비하시는 분이 옛날에 그 유명한 하키 선수였어요. 젊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다쳐가지고 대학원을 가고 이제 사회복지를 쭉 공부를 했는데 저와는 길게는 하지만 나는 인상이 좋아서 그래서 이제 제 자료도 제공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또 다른 분들 다 압니다. 제가 여기 있는 분들을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굳이 경쟁적 이런 것보다는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뭐냐면 내가 다 갖고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모르다면 그쪽의 자료도 사용하고 하면서 이렇게 서로에게 필요한 서로를 서로 주고받음으로써 오히려 긴장감 해소는 당연하고 권력을 오히려 서로가 윈윈의 전략으로 이끌어가는 전략을 협동적 전략이라고 합니다. 계약, 연합, 흡수가 있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서로 서비스, 자원이나 서비스 교환을 위한 합의를 말하죠. 합의. 어떤 계약은 아십니다. 합의. 공식적으로 하던 구두로 하던 서면으로 하던 뭐 이렇게 알지 이렇게 밑도 끝도 없이 하던 계약은 있습니다.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조직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합동으로 자원을 한 곳에 확 합쳐놓는 것을 말합니다. 아까 계약이라는 것은 서로 제공하는 약속을 한 합의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는 모아놓는 것을 한 곳에 모으는 것은 연합이라고 합니다.
흡수라고 하는 것은 큰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조직 내에서는 상부 조직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거기 보면은 과학환경 내 주요 조직의 대표자들을 조직의 임원이나 정책 수립 기구에 흡수함으로써 조직의 안정이나 생존에 대한 위협을 회피하는 것을 흡수라고 한다. 자, 그런 정도. 출제 비중은 한 B급 정도 되겠고, 자, 그런데 또 방해 전략이 있죠. 아주 고춧가루 뿌리는 전략. 그래서 방해 전략이 있습니다. 경쟁적 위치에 있는 다른 조직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세력을 약화시키는 아침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그 악녀의 전략이 바로 여기 나오는 방해 전략이 되겠어요. 우리가 보면 어떻게 라고 대부분들이 얘기하지만 예상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예상외로. 자, 넘어가시죠.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권력 의존 강화와 권력 의존 상세 조건인데, 이것은 번역이 좀 잘못돼. 옛날부터 이 용어를 쓰고 있거든요. 사회복지 조직으로 하여금 권력에 의존하게 하는 조건이 있고, 또 그런가 하면은 사회복지 조직으로 하여금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다른 데서 자원을 외부에도 도입하기보다는 내부 자원으로 살아가게 하는 이런 조건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때 국가 권력의 자원에 의존하도록 하는 것인가? 어떤 조건 때 의존하게 되는 것인가? 어떤 조건 때? 2번 보시면, 제목 볼까요? 의존 강화. 사회복지 조직이 자꾸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조건은 무엇인가? 이 말이에요. 자꾸 외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게 되는 것은 주로 뭐 때문에 그런가? 거기 보면 인가는 선생님들 행정법을 안 하셔도 모르겠지만, 인가라고 하는 것은, 인가는 도와주는 행정행위에서 허가라고 하는 것은 안 돼. 그러나 너만 특별히 해주는 거야 해서 하는 어떤 행위를 만들어주는 거지만, 인가라고 하는 것은 보충행위예요. 나라에서 조금 일정 조건만 갖추면 나라에도 확확 밀어주겠다라는 것이 인가거든요. 인가. 그렇게 법으로 나라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더욱더 자꾸 나라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의존하게 된다. 또 그런가 하면은 어떠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대안에 대한 정보가 없어요. 그럴 때도 어쩔 수 없이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 권력이나 큰 조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의존이 자꾸 높아지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정책적 강요, 정책적으로 잔소리 말고 주는 대로 써 라고 정책적으로 강요하는 것도 어쩔 수 없이 타율적이지만 자꾸 외부 권력이나 외부 자원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조건이 되겠어요. 그에 대해서 의존 상세라고 어떻게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참 그 말도 안 되는 의존 상세라고 하는 것은 외부 의존을 없애버리자 이 말인데, 외부 의존도를 없애버리면 뭐냐는 거예요? 내부 자생력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는 조건은 어떤 조건이 있는가? 거기에 보면은 대체적 서비스의 가용성을 높인다, 또는 주요 자원의 소유도를 높인다, 또는 대안에 대한 정보를 보유한다, 또 외부 세력에 의해 허용된 자유, 외부 세력에 이건 문장이 그렇고, 또 자체 승인의 이념 개발. 이게 뭐야? 자체 승인. 호환성을 없애버리면 되지요. 호환성을 없애버리면 밖에 나가서 아무리 누가 밖에서 자원을 준다고 해도 쓸 일이 없잖아요. 그 말을 이렇게 어렵게 자체 승인의 이념, 이게 도대체 자체 승인 이 말을 알겠는데 이념을 연결시켜서요. 뭐하자면은 호환성을 없애버리면 자생력은 높아져요. 밖에도 가져다 쓸 것 없으니까 이 회사 내부에도 고장나면 회사 내부에서 만들어 써야 되니까 외부 의존도는 사라지게 된다. 상쇄되게 된다. 하는 조건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공부할 때 이게 뭔 말이 단어에 너무 집착을 했는데 단어를 번역하셨던 분이 너무 딱딱해 구글 번역기에 넣어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이해는 가시겠죠? 어떤 때 외부 자원에 의존하게 되고 의존도가 높아지는가? 어떤 때 외부 의존도가 떨어지고 내부 자생력으로 조직이 운영되게 되는가? 자, 이것을 이렇게 나눠놓고 있습니다. 다음에 조직관리. 자, 조직관리에서 역시 우리가 한 문제를 바라봐야 되겠죠. 조직관리. 조직관리에서 주로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MBO, 또 PERT, 또는 TQM 이런 등등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MBO가 나와 있고 또 PERT가 나와 있고 TQM이 나와 있고 그리고 예외적으로 한 2개를 더 넣습니다.
MBO 때 영어를 쓸 수가 있죠. 매니지먼트 그리고 by objectives 이렇게 지금 영어를 이렇게 썼는데 핵심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objectives 여기는 전 구성원의 참여 하에는 때 그다음에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공통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프로그램을 또는 세부 사업을 수시로 평가 및 피드백함으로써 환류함으로써 세부 프로그램을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함으로써 환류함으로써 조직 관리 운영의 매니지먼트니까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전략. 지금 제가 여기 적어드린 것은 뭐 책마다 처음 번역했던 분이 부하와 상사가 모여 이렇게 쓰는데 결국에 전 구성원이 모여. 전 구성원의 참여. 다음에 공통의 목표. 수시평가. 평가에는 당연히 말 안 해도 사실은 피드백이 다 들어있습니다. 수시평가를 통해서 조직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여기 매니지먼트 바이 매니지먼트. 그렇죠? 여기는 당연히 또 쓴다면 그냥 노란색으로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거죠. 관리 기능을 강조하는 겁니다. 매니지먼트니까. 그리고 또 하나 이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는 단기 목표에 활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니지먼트 바이 오브젝티브스 MBO가 나올 때 장기란 말이 나오면 안 됩니다. 보통 우리가 기획이나 이런 어떤 전략을 짤 적에 단기, 중기, 장기를 적에 단기는 1년 이내를 말합니다. 단기는 1년 이내. 때문에 MBO는 1년 이내의 사업을 추진해 쓰는 것이지 뭐 2년, 3년 가는 중기, 5년 이상의 장기에는 쓰지 않습니다. 여기 오브젝티브스는 같은 목표라는 그 영어에는 여러 가지 퍼포스도 있고 에임도 있고 골도 있고 많이 있지만 오브젝티브스라고 하는 것은 단기 목표. 그래서 단기 관리 기능. 그렇죠? 또 참여. 이 참여를 또 이제 권한의 유인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 자, 이런 걸 가지고 한번 또 첨가를 해 보시죠. 한번 써 보셨으니까 1번에 보시면 상사와 부하가 공통의 목표를 향하여 활동하고 결과를 조직 목표에 비추어 평가 환류하는. 선생님이 쓰신 내용을 뭐 이해하시겠지요? 활동의 결과를 공통의, 맞으면 조직의 목표가 공통의 목표니까 조직의 목표에 비추어 수시로 평가하고 환류함으로써 조직 운영을 하려는 능률적인 조직, 능력주의적 조직 운영을 하는, 조직 관리를 하려는, 운영이 관리지요, 하려는 기법이다. 드러커에서 나온 것으로 첫째 줄 끝에 조직 관리상 업적 평가 절차로 고안된 것이다. 다음에 3번에 보시면 명확한 목표 설정, 권한의 위임, 참여, 그리고 평가 및 환류 이런 단어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선생님이 쓰시는데 단어들 쭉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권한의 위임 책임의 규정은 여기 참여에다가 플러스해서 저식은 저기 되겠죠. 참여에서 그냥 구경을 하고 보내는 것은 아니니까. 그래서 전 구성원의 참여, 그래서 참여와 상하 협력이란 말을 참여에서 잡고 있고 거기에다가 권한의 위임 자 쓰죠. 권한의 위임. 또 그런가 하면 책임 규정. 뭐 이런 단어들이 MBO에서 사용되는 건데 곧잘 다른 것은 다 쓰는데 함정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단기 목표 수행에 사용한다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MBO의 내용이 나와 있죠. MBO는 뭐 예산 전략과는 달리 관리에 초점을 두면서 주로 1년이다. 그렇죠? 1년이다. MBO의 효용을 보시면 MBO의 효용이 나와 있죠. 3번에 2번. 참여를 통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참여를 통한 관리를 강조함으로써 당연히 성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고 그리고 조직의 역할과 구조를 명확히 할 수 있다. 그리고 뭐 거기 보면 책임도 규정했다고 우리가 조금 전에 적었는데 객관적 평가 기준을 제공한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4번 1번의 둘째 줄 양적 목표만을 강조함으로써 1년 이내의 목표를 얼만큼 달성했느냐를 자꾸 이 MBO는 수량화 작업이거든요. 양적 목표만을 강조함으로써 질적 목표 기준을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 여기 삼성의 회장이었던 어대윤 씨가 서강대 총장으로 왔을 때 MBO를 도입을 했어요. 대학 교수들 난리가 났죠. 무슨 대학 교수들의 논문을 숫자로 표시하냐, 수치로. 몇 퍼센트를 썼니, 몇 퍼센트의 논문을 썼니, 이렇게 말이 되냐. 근데도 불구하고 MBO를 도입해서 서강대에 어떤 재정 자립도라는 건 상당히 높였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는 쓴다면 양적 측정의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질적 문제를 평가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양적 측정을 하다 보니까 객관적, 어느 누가 봐도 객관적 평가 기준이란 단어를 쓸 수가 있는 거죠. 객관적 평가. 자, 이런 정도 가지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퍼트를 보시죠. 퍼트. 퍼트는 뭐 제목 자체가 뭐 프로그램 뭐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과업평가 기획기법이라고 하는데 퍼트는 목표 달성, 목표 달성에 관련된 또는 과업 완수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목표 달성에 관련된 또는 과업 완수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줄로 바꿔서 모든 걸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목표 달성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계획표 이렇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께도 이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오는 데는 8개 과목이 있잖아요. 8개의 과목이 쭉 있는데 자, 8개 과목 자, 너무 많이 하나로 그냥 짜죠. 하나로 갈 때 여기에는 당연히 이론 수업도 받아야 되고 기출문제 해석도 받아야 되고 핵심 요약 정리도 있는데 이론을 받을 적에 여기에는 오프라인도 있고 여기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을 봤더니 고 선생도 있고 박 선생도 있고 추 선생도 있고 이 선생도 있고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고 선생이 할 적에는 60시간 걸리는데 이분은 40시간, 이분은 80시간, 이분은 90시간이 걸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누구를 택하겠어요? 가장 짧은 시간 정도를 택하지 않겠습니까? 아, 그래? 여기를 택했더니 박 선생한테 갔다 오는데 왕복 3시간, 4시간 걸리네? 그럼 피곤해서 수업만 받지 공부를 못 하네? 가장 좋은 학원은 어디라고 그랬죠? 집 앞에 학원. 진짜 독종이라면, 표현이 그래, 진짜 독한 사람이라면 내가 온라인 받으라고 합니다. 온라인 들으세요. 온라인은 똑같은 시간 공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거든요. 아무 때나 시간대로 드는 것은 온라인이 아니고 꼭 오프라인과 똑같이 그 시간에 탁 켜서 딱딱 온라인에서 선생님 수업 끝나면 딱 쉬고 또 시작하고 또 이렇게 자 다음 시간에 합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10분 쉬고 또 틀고 이렇게 정규 수업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지 오프라인은 내가 맞으면 주도하는 거잖아요. 근데 온라인은 학습생이 주도하는 거예요. 근데 마치 강사가 주도하듯이 그렇게 잡아서 정장하고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해주세요 하는 것도 없이 그냥 진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시간 나는 대로 라면 끓래? 수업 보다 말고 라면도 받고 가서 이렇게 5분에 한 번씩 네일 아트다가 이렇게 보고. 그래서 온라인이 정말 이론적으로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체력도 안 배하고 집에서 왔다 갔지는 않으면서 투잡, 쓰리잡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왜 효과가 안 날까? 극소수아니고는 효과 없습니다. 극소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적게 정장정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정장정자하고 뒤로도 니트랙은 없습니다. 니트랙은 없어요. 자,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이 합격에 가는 길, 기출문제도 역시 온라인, 오프라인, 뭐 각 선생마다 시간이 몇 시간 걸리고 이런 걸 다 따지는 거예요. 이거 20강이네? 그랬더니 저기는 20강인데 50분짜리 20강이네? 여기는 30강인데 20분짜리 30강이네? 누구 따라가겠어요? 그야말로 시간이 가장 적게 드는 데를 따라갈 거예요. 가장 적게 드는. 더군다나 선생님들은 더욱더 그렇죠. 왜냐하면 전혀 내가 여쭤봐죠. 수석의 뜻을 두신 분 계시나요? 수석의. 그러지 않으시다면 합격의 목표를 두신다면 가장 짧은 전략을 찾아가는, 그래서 모든 이 합격이라는 과업완수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환산시켜서 계획표를 짭니다. 그중에 빨간 볼펜으로 그중에 단거리 계획표를 이렇게 쭉 해서 그쪽을 따라가는 거죠. 자, 이런 것이 바로 퍼트가 되겠어요. 그래서 과업완수에 관련된 모든 공정을 시간으로 변환시킨 시간 계획표. 그런데 시간 계획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선생님들 자녀분들 그렇죠. 꼭 이렇게 시간표를 짜요. 24시, 6시, 12시, 18시. 잠, 밥, 공부, 밥, 공부, 밥, 공부. 여름방학 초등학교 2학년 계획표처럼 이렇게 짜거든요. 밥 먹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지 공부하기 위해서 밥을 먹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밥 공부. 몇 시간 남아요? 여기서 보면은 5시간. 여기 1시간 반 먹어도 5시간. 1시간 반 먹어도 5시간. 15시간이 남는데 못 찾습니다. 보통 우리가 수험가에서는 365 곱하기 리얼타임, 실제 확보하는 공부하는 시간 8시간을 확보하면 3과를 동시에 패스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360. 근데 선생님 잠시도 보면 엉덩이 붙이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그냥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것과 이 시험용 엉덩이는 또 다르. 몸부리면 하거든요. 그 습관들이 있는데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생각도 하기 싫은데 한 번 나가서 엉덩이를 띄고 나가서 돌아버리면 돌아오기 싫습니다. 참 비워죠. 여기 노란부만 나가도 자꾸 복도 왔다 갔다 하고 공부만 20회도 걸 거야. 막 해서 띄어띄가 틀렸고 여기는 소리 난 대로 적었네. 뭐 국어사전 찾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참 그렇습니다. 기계 아니고, 그래서 보통 합격하는 사람들은 이 시간 아침에 4시간을 확보하지만 8시간 절대 안 나옵니다. 8시간. 오후 5시간 있는데 오후는 굉장히 겸손한 시간이거든요. 억지로 몸을 앉아있는데 눈이 막 겸손하니 부처의 눈이 되고 눈동자는 송혜교 눈동자가 되어가지고 초점이 없이 이렇게 흩어져 있는. 그래서 참 2시간 확보하기가 참 힘듭니다. 억지로 앉아있는 거예요. 억지로 막 내고직으로. 그래서 보통 학원 가서 공부하는 사람들 이 시간대를 특강을 받는, 억지로 끌려다니려고. 나 혼자는 어떻게, 내가 몸이 어떻게 허들 못해요. 그래서 특강을 걸는데 어쨌든 혼자 공부는 2시간. 저녁 때 5시간 열심히 공부를 같은데 집에서 공부할 때도 이렇게 나오기가 힘든 것이 10시가 되면 몸이 기억을 해. 생리적 욕구,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생각나는데 그중에 제하위의 생리적 욕구. 그리고 마음도 먹어요. 30분만 먹고 바로 책 잡아야지. 자, 개콘 시작해. 안 됩니다. 여기서 밖에서 독서실 공부해도 집에 가는 동안에 그 많은 자극, 유혹 있잖아요. 딱 젓가락으로 콕 찌르면 거품 확 나오는 맥주 한잔 시원하게 한잔하고 싶은 뭐 그런 있잖아요. 여기서 7시부터 10시까지 꼬박 앉아있어. 2시간은 못 하는 거고, 이동 시간이든 아니면 뭐 지쳐버린 시간이든 또 집에 있으면 더욱더 확 퍼져버리거든요. 이 3시간 중에 2시간 확보하기 힘듭니다. 악을 써도 3시간 중에 겨우 2시간 하는 거예요. 8시간 확보하기는 아침에 음악 들어가면서 눈에다 그 성냥불 꽂아놓고 막 이렇게 악을 써야
그렇게. 그래서 아침에 학보지 못하면 공부 못합니다. 아침. 그래서 여기 동네 애들 보면 그 번호표 쫙 깔리잖아. 5시 40분이면 막 번호표 쫙 복도에 깔리거든요. 아, 애들이하고 젊은 애들 아침잠은 젊은이의 특권이잖아요. 아침잠은. 선생님들은 아마 피곤해 잔다고 해도 절반 깨있고 절반 자고 오는데 애들은 퍼질러 자잖아요. 학교를 못 가는 한이 또 잠은 자야 된다고 이렇게 막 자잖아요. 이런 그 과정을 알기 때문에 모든 것을 시간으로 철저하게 분석을 하는 거죠. 시간으로. 이게 퍼트입니다. 퍼트는 대규모 전략 수립에 사용을 합니다. 핵심 테마는 시간입니다. 시간. 그 중에 CPM이 있습니다. CPM. 자, 여러분 선생님들 보면은 거기 468페이지 CPM, 크리티컬 패스 메소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CPM이라고 하는 것은 임계경로, 또는 뭐 주경로, 뭐 이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 CPM이라는 용어는 경영학에서 쓰고 건축학에서 쓰고 다양한 공학에서 씁니다. 근데 거기마다 다르기 때문에 보통 우리 사회과학에서 쓸 적에는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해서 예상되는 최장 경로를 말합니다. 최장 경로. 자, 선생님들 한번 지금 며칠 남으셨을까요? 1월 23일, 22일, 21일. 자, 진도는 여기까지 끝나야죠. 이틀 동안에는 선생님들 오답 노트를 봐야 되니까 이틀 동안에는 다 없애버리고 이제는 시험날 가지고 날 요거 돈이 가방 아시죠? 돈이 가방. 학원에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시죠? 어제는 부피를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마지막에 최고로 많이 한 사람 A4 용지를 가져간다고 하니까 너무 과한 표현이고 그 선생님 지금 노트 어디가 좀 바람 좀 쐬고 이렇게 똘똘똘 말고 가는 자 그거 그 중에 아무리 봐도 내 것이 안 되는 그 체크한 거 그것만 보면서 이틀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가방 그 시험 볼 때 이렇게 탁 이러고 이제 가는 이 돈이 가방 정도 가지고 가야 이제 시험 공부한 사람들인데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이렇게 누구야 거기 에베레스트 가는 사람들 막 완전히 막 그 베이징 가방 시커먼 거 들고 거기다 작은 가방 올리고 메고 막 이러고 시험 보러 가거든요. 완전히 하숙집 옮기듯이 시험 보러 갑니다. 가방 열다가 자 책 넣으세요. 가방 열지도 못하고 책 이렇게 하는 이런 그 과정이 현실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몇 11월 8일? 며칠? 8일. 자, 이날부터 시작해야 되죠. 20일, 19일, 18일, 그러면 1, 2, 3 쭉. 그래서 날짜가 쭉 나오는데 정말 이 날짜를 지어갖고 120 며칠, 120일 이렇게 잡는, 120일 뭐예요? 한 90일 이렇게 잡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사이에 11일 날에 수능이 있다. 수능이 있다면 전날 절을 가든 교회를 가든 갔다 와야 할 거 아니야. 부모님 엄마니까. 또 그런데 또 요 날에 또 시아버지 환갑이 있다. 그러면 환갑 전부 X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다 X로 쳐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7 그리고 이틀 빼고 8, 9, 10 또 이거 빼고 11 이렇게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으면 다 제로로 놓고 가고 만약에 그날 책을 잡을 수 있다면 남는 장사지. 남는 장. 이렇게 과업 완수까지 가는 기간 중에 예상되는 최악 조건까지 고려해서 설정하는 최장 시간 경로를 바로 임계 경로 CPM이라고 합니다. 보통 이 퍼트와 CPM을 같이 쓰거든요. 이렇게 퍼트와 CPM을 같이 쓰는데 보통 이 CPM을 쓸 적에는 자 여기 468페이지 CPM은 우리 시험처럼 딱 언제까지라고 시간 계획이 딱 정확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CPM 씁니다. 그런데 그것이 애매하게 언제까지는 이렇게 표현하는 좀 애매하게 시간이 짜여진 것은 퍼트를 사용을 합니다. 3번 보실까요? 1번부터 4번의 1번. 퍼트 활동 중 가장 긴 시간 경로를 주경로, 임계 경로라고 하는데 3번에 보시면 퍼트 CPM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퍼트는 소요 시간 예측이 어려울 때 그에 비해서 CPM은 소요 시간이 비교적 확실할 때 우리는 1월 23일 날 넘어서 공부할 것 없잖아요.
그날 나오시게? 1월 24일 나와서 수업 받으시게? 23일 날? 딱 1월 23일 날 이틀 동안 그야말로 진짜 단 이틀로 승부를 보는 그 시간 빼고 이틀 전에 48시간 전에 딱 마감을 질 수 있는 그 시간경으로 정확하잖아요. CPM을 쓴다는 거죠. 어쨌든 선생님들 퍼트의 핵심 요인은 시간입니다. 시간.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간계획표 지금 아마 짜신 분도 있겠고 다 여기서 날짜 쭉 막대 그래프 쭉 가실 때 날짜를 집안에 무슨 행사 더욱이나 뭐 교육 하시는 분들은 12월 24일, 12월 25일 여파, 25일 날 여파가 있잖아요. 24일 날 여파. 그러니까 24일, 25일 날 다 제로로 해놓고 물론 아침에도 하고 있고 25일 저희도 할 수 있지만 다 제로로 해놓고 그 시간은 여분의 시간을 가지면 되는 거니까 해서 짜는 것이 CPM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거기 총체적 품질 경영 그래서 토탈 퀄리티 매니지먼트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DQM이라고 하는 것은 리더의 장의 주도와 의지하에 이건 조직의 장이 고집을 피지 않으면 못 오는 방법이에요. 장의 주도와 의지하에서 전 구성원의 참여 속에서 그 조직이 생산하는 모든 서비스나 재화의 품질을 고객 중심으로 지속적인 학습 과정을 통해 지속적인 학습 과정은 뭐냐면 수시 평가 및 피드백을 말합니다. 전 구성원이 모여서 수시로 그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고객 중심의 눈으로 수시로 평가하고 피드백하는 것을 지속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씁니다. 지속적인 학습 과정. 그렇게 해서 재화나 서비스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TQM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은 바로 고객 중심이죠. 고객 중심. 우리가 이마트 보면 소위 동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차량이 진입했을 때 이쪽으로 돌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돌게 만들 것인가 이런 동선부터가 모든 거 그리고 들어갈 적에 이렇게 사람들이 차에서 나올 때 가지고 오는 쓰레기를 어느 쪽으로 버리는가 쓰레기통 위치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가 이쪽에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에스컬레이터를 이쪽으로 내려가져야 되는가 이쪽으로 올라오도록 해 이런 모든 것이 다 제공되는 서비스거든요. 그걸 누구의 눈으로 평가를 해? 고객 중심의 눈으로 전 구성원이 다 참여했다. 한 자리 모인다기보다는 전 구성원의 의견을 다 수렴하면서 수시로 평가하고 고객 눈으로 다 또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여기 나오는 TQM이 되겠어요. 자, 교재를 보시면은요. 조직에서 산출하는 재화 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체 구성원이 참여하여 업무 수행 방법을 개선하는 조직 운영 방법이다. 고객 중심의 관리를 지향한다. 특성, 선생님들께서 적으셨던 내용들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인간다운 노동생활 운동이라든지 인간다운 생활 노동 운동 어떻게 하면 노동자들의 생활을 인간답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결국에 2번 단어만 보겠습니다. QW의 리스트 나오는데 60년대 데이비스가 사용한 걸로써 2번 목표는 노동의 인간화라는 거죠. 저희 아파트에서도 이번에 경비실을 둘로 절반으로 줄이자 이렇게 나오는데 반대됐어요. 거부됐죠. 맞아요. 주민들이 줄인다고 경비 줄인다고 그러니까 누가 또 반론을 또 붙였는데 거기다가 한 달에 한 달에 그 8,500원 닭 한 마리만 시키지 않으시면 몇 집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당히 좀 감성적이긴 하지만 그렇게 해서 그 나이 드신 경비들의 그 실직을 더욱이나 겨울이잖아요.
여름은 참 감정이 그렇죠. 겨울에 그러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또 붙어서 이제 부결되었다 이렇게 나와서 약간 훈훈하게 넘어갑니다만은. 근데 보면은 그들의 경비나 청소하시는 분들이 식사를 어디서 할까? 학교 용역이나 많은 그 청소 용역하시는 분들 아주 그냥 열악한 환경 또는 화장실에 한 칸을 비워서 사용하는 이런 것들 우리 보고 하면 하겠습니까? 그냥 지나가면서 쓱 아이고 이렇게 하고 또 밥 먹는 거 보면 약간 기울어진 계단 밑에 음습한 이런 앉아서 밥을 먹고 있고 이런 것들 이런 거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건데 목표는 노동호 인간화 즉 노동자가 인간다운 노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무를 설계하고 편성해야 된다는 운동을 인간다운 생활운동이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노동의 맞으면 노동생활의 질 이렇게 되어 있죠. QW 맞으면 그래서 풀어서 인간다운 생활의 질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에 470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 신공공관리론이 나와 있습니다. 신공공관리론. 우리가 공공관리의 입장은 주로 공공성에 초점을 두고 주로 정치적으로 업무를 처리해 갑니다. 그런데 이 신공공관리는 거기 1번과 2번을 가지고 보시면 됩니다. 공공부문에 대한 생산성과 효율성 및 능률성을 강조하는 경제적 측면 그리고 고객행정을 위한 기업경영 마인드가 강조하는 마인드가 강조되는 또는 마인드를 강조하는 존재에는 정치적 타협과 공공성만을 강조했는데 이제는 생산성 그리고 고객 중심의 기업경영 마인드 또 같이 강조를 하자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 되겠어요. 요즘 보면은 옛날보다는 좀 정이 없어진 것은 점심시간에 딱 쉬죠. 딱 쉬죠. 그래서 요즘 다른 사람들은 딱 점심시간 되면 안 돼. 그거 늦었어. 그래서 안 가고 있냐. 또 거기든 또 배려해서 한 분 정도는 남겨서 이렇게 도와주기를 합니다만은 또 시민들이 가능한 한 이 식사제는 안 가려고 합니다. QWL이 상당히 많이 반영된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런 것은 되는데 여기 보면은 또한 공무원들에 대한 소위 서비스, 전화, 요즘 감정노동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다 고객 중심 오다 보니까 지나친 요구를 하는 자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도 어쨌든 이 정부 부문에서는 옛날처럼 정치적으로 공공성만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생산성, 효율성도 높이고 동시에 고객 만족의 경영도 기업 경영 마인드도 같이 포함을 시키자라고 도입된 것이 신공공관리론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업 경영 마인드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2번 보시면 또 아실 수가 있습니다. 2번에 보시면 신공공관리의 구성요소 보면은 기업 경영에서 사용되는 용어들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다 정치성, 공공성 뭐 이런 거 반영하면 이런 기존에 있던 조직이 되는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런 것들도 가미하자 하는 것이 신공공관리론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거기 보시면 조직의 구조가 나와 있는데 조직의 구조. 간단하게 판서하지 않고 471페이지 오면 펄머가 제시한 공식 조직의 구조적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단어로만. 공식 조직은 당연히 모든 업무를 기능별, 성질별로 나누어서 분담시키고 있죠. 분업. 설명하죠. 분업. 그리고 말을 드렸지만 그리고 업무를 권한과 책임의 크기에 따라서 상하로 분담시키고 있죠. 계층제. 그리고 당연히 공식 조직은 모든 업무 처리에 틀이 있죠. 구조라고 되어 있습니다. 툴. 어쩌면 결제의 라인도 있고 아니면 모든 시간, 공간, 절차상의 틀이 있습니다. 구조가 있습니다. 그리고 통제의 범위가 나와 있죠. 통제라고 했지만 사실은 통솔의 범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직에는 당연히 분업과 계층제는 기본입니다. 분업과 계층. 그리고 모든 공식 조직은 당연히 합법적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합법적 절차 말하자면 공식적 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통솔 범위가 정해져 있다. 자, 이 통솔 범위가 정해져 있는데 모든 조직에서는 어떤 이유를 대서라도 부하의 수를 늘려가려는 이런 성향을 보인다.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떤 이유를 대더라도 부하의 숫자를 늘리려는 통솔 범위를 늘려가려고 하는 이런 그 성향을 가졌는데 그걸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파킨슨. 거기 이제 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통제의 범위 그 옆에 그 공간이 조직화 방법 옆에 공간에다가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적어 놓으세요. 파킨슨의 법칙. 역시 조직의 장들은 자기 부하 숫자가 많으면 위상이 좋잖아요. 근데 명분 없이 부하의 숫자를 늘려려고 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한 사람이 해도 될 일을 둘로 나눠. 둘로. 그게 바로 업무 배징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혼자 해도 되는데 그걸 자꾸 일을 나눠. 그래 놓고 연말에 우리는 말이야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해 이렇게 핑계를 대서 사람을 배정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하 배징의 법칙이 되는 거예요. 부하 배징의 법칙. 그렇게 해서 어떤 명분을 대더라도 부하의 숫자를 늘려가려는 이런 현상. 파킨슨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다음에 조직화 방법으로 조직의 구조를 보면은 뭐 수기준, 시간 기준, 요즘 시간 기준에서는 공직에서는 뭐 시간 타임, 시간 선택제 이렇게 적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나와 있고. 뭐 나머지 기능 기준, 지리적 영역 기준, 서비스 기준, 뭐 고객 기준, 서비스 접근 통로 기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는 한 5년 전에 한번 나온 것 같습니다. 5년 전. 조직의 분류 인행사에서 나왔던 것을 여기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분류라고 하는 것은 조직의 분류. 몇 사람만 단답으로 거기에 보면 파슨스의 조직 분류가 있고 그리고 카츠의 칸의 조직 분류가 있습니다. 그냥 조직의 유형. 조직의 유형을 보면 탈코트 파슨스와 카츠와 칸을 이렇게 보면 두 사람을 같이 쓴 이유는 영어 번역에 다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두 사람은 모두 조직의 분류를 정치 조직, 경제 조직 또는 뭐 생산 경제 조직 그리고 유형 유지 조직 또는 현상 유지 조직으로 이렇게 세 개는 공통적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하나가 다르죠. 파슨스는 여기에서 통합 조직을 제시했고 그리고 카츠와 칸은 여기에 적응 조직을 제시함으로써 조직의 유형을 넷으로 나눴습니다. 자, 한번 교재를 볼까요? 파슨스 보면은 생산 조직, 정치 조직, 그리고 체제 유지 조직. 그리고 세 번째 통합 조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카츠는 경제 조직, 그리고 갤럽 끝에 정치 조직, 그리고 두 번째 현상 유지 조직, 그리고 적응 조직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굳이 암기할 적에 학습할 적에 따로따로 암기하기보다는 표현은 다소 차이가 있지만 파슨스와 그리고 카츠와 칸은 참 유사한 유형 분류를 했다. 차이가 있다면 파슨스는 통합 조직, 카츠와 칸은 적응 조직을 제시를 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나올 적에 사회복지 조직은 어느 쪽에 해당이 될까? 레시가 말한 것처럼 사회복지라고 하는 것은 다면적, 다차원적 개념이니까 다 포함이 되겠죠. 그 중에 영순이 온다면 사회복지 조직은 여기에 해당되는 걸로 두 사람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유형 유지 조직. 사회복지의 출발이라는 걸 봐야 체제 안정이거든요. 기득권층의 생활을 그대로 안정적으로 유지하기도 엘리자베스 구빈법. 조선의 시책 다 농민 생활 안정 또는 시민의 생활 안정 다 여기에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 유지의 사회복지 조직을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거기 블라우와 스코트 것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누구를 수혜자로 할 것인가? 누구를 수혜자로 할 것이냐? 여기를 저게 공익조직, 또 그런가 하면 영리조직 또는 기업조직, 또 그러면 봉사조직, 서비스조직, 또 호혜조직,
이렇게 나눴는데 사회복지 조직은 어디에 해당될까? 사회복지 조직은 거기 영리조직이나 사업조직은 아닐 것이고 어디에 해당될까?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공익조직으로 하는데 아니라는 겁니다. 봉사조직이 되겠어요. 여기는 불특정 다수예요. 불특정 다수 대상을 다수를 대상으로 해서 수혜자를 잡는 거고, 여기는 거래 당사자를 사업조직이나 영리조직은 거래 당사자를 고객으로 하지 않겠습니까? 그에 비해서 봉사조직 또는 서비스 조직은 특정 고객 뭐야? 영어가 클라이언트지요. 학교, 병원, 사회복지 조직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일정 연령층의 아동을 고객으로, 아니면 아프거나 다친 사람을 고객으로 병원, 또 뭔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고객으로 사회복지 조직, 이렇게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자꾸 공익조직인데 여기는 경찰, 소방, 국방, 군인 이런 등들 모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등은 공익조직이지만 특정 클라이언트를 대상으로 하는 것은 바로 봉사조직, 서비스 조직이 되겠어요. 그런가 하면은 리커트는 지배와 복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규범적 조직, 여기 보면 어떨 때는 강제적 조직, 공리적 조직, 그리고 규범적 조직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사회복지 조직은 당연히 휴먼 서비스에 대한 조직이니까 당연히 요리가지 않겠습니까? 물론 강제적 조직의 성격도 있죠. 교정복지와 같은 이런 것은 강제적 조직 아니겠습니까? 그래도 다면적, 다차원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도 하나로만 말한다면 그래도 규범적 조직에 포함을 시켜야 되겠죠. 길버트 스미스와 같은 경우에는 길버트 스미스는 여기를 관료의 뭐냐면 조직의 유형을 관료제 조직, 일선 조직, 관료제 조직, 투과성 조직, 그리고 일선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 통제 조직으로 소위 통제성을 가지고 분류를 했어요. 통제성을 가지고. 관료제 조직이야 합법적 통제지요. 합법적 통제. 왜냐하면 관료제의 특징이 합법적 지배 또는 규칙에 의한 지배, 정관에 의한 지배, 사규에 의한 지배이니까 그냥 합법이라고는 이제 공문을 가지고 쓴 것이고, 회사에서는 사규에 의한 지배 뭐 이렇게 해서 정형화된 틀 안에 이런 그 통제가 있지요. 관료직이 있습니다. 투과성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통제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유야무야, 있으나 마나, 유야무야, 뭐 한자로 쓸까? 유야무야, 있으나 마나, 유야무야. 왜냐하면 이 투과성 조직은 자발적으로 영리성을 전면 배제하고 돈 들라고 않고, 그리고 이타적 정신을 가지고 만들어진 조직, 즉 자원봉사 조직이에요. 그 때문에 자원봉사 조직은 하라 말할 것이 없어요. 단지 일정 통제선으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하시면 돼요. 더 해주시면 더 고맙지만 이렇게 해서 그것도 애매하게 스스로 알아서 자기 욕심이 아니라 타인을 위하여 봉사로 오기 때문에 자원봉사 조직은 투과성 조직이에요. 있으나 마나, 통제성이 있으나 마나. 일선 조직은 아주 미약한, 없는 건 아니에요. 통제성이 미약한. 법무부 조직에서는 검찰 조직. 당연히 거기에 차장검사도 있고 다 위아래 관료제 이런 것도 있지만
일선 검사들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는데 위에서 일일이 간섭하지 않아요. 또 초등학교 학급 담임, 교장, 교감, 부장교사 다 있지만 학급 담임이 한번 교무실잘 안 갑니다. 그 교실을 돌아오지 않아요. 요즘은 공동 울타리가 이렇게 있어서 그 교실 몇 개의 선생님들이 같이 쉬는, 애들도 같이 어울리는 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간섭하지 않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미약해. 역시 사회복지 조직. 일선 사회복지사 다 분명히 조직의 의의가 있죠. 조직의 의의가 있으나 일일이 간섭하거나 간섭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통제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좀 미약한. 또 경찰 조직에서는 형사과, 개별 형사들이 수사하는 것을 일일이 위해서 다 간섭하고 방고 다니지 않아요. 여기는 전면적 통제는 완전히 교체 교정이 있죠. 이전의 문화와 완전히 단절되고 완전히 삶의 틀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철저한 통제 속에서 삶의 방식까지 바꿔버리는 교도소, 이런 등등은 전면적 통제 조직이에요. 그래서 이 길버트와 스미스의 분류를 가지고는 종래 한 2번 나왔었는데 되게 투과성 조직이 나와서 자원봉사 조직, 자원봉사조직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요거 일선 조직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설명이 선생님들 거기에 보시면은 473페이지. 길버트 스미스의 업무 통제성에 따른 분류에서 관료제 조직, 페이지 넘어가면 일선 조직, 투과성 조직, 전면적 통제 조직으로 했고 우리의 조직은 일선 조직이 되지 않겠습니까? 일선 조직. 다음에 이사회와 위원회가 있는데 이사회와 위원회는 뭐 여러분들이 좀 보시고 잠시 쉬었다가 이제는 조직 구조의 다양성, 리더십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